연일 다주택자의 투기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걸 경고했습니다.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채에 갭 투자하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면서 실거주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를 가리킨 겁니다. 이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에서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게 이익이라고 적은 겁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손질 가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하면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비거주 1주택이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실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비싼 아파트 한 채에 갭 투자한 뒤 본인은 고액 전세를 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러자 이번 세제 개편에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혜택 종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은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발령을 저 천리 밖으로 가서 직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팔아갖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얘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거나 또 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한다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지경이니까 정부는 다음 주 전세 낀 다주택자의 집을 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보완 방안도 같이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6만 가구 영끌 공급 대책의 관건은 지자체와 주민의 협조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과천엔 주택 폭탄이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용산과 구토부 청사 앞에는 근조 화환이 늘어섰습니다. 정부는 가장 우려가 큰 교통대책부터 마련하며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경마장이 주택부지로 선정된 과천 시내에 9,800세대를 막아내자 주택 폭탄이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노조도 반발합니다. 저희가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연간 2,400억 적자가 매년 발생하게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고요. 만 가구 넘는 주택이 들어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장 인근에 근조 화환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 비싼 땅에다가 짓겠다고 하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런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세종국토교통부 청사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천 시민들이 보낸 근조 화환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129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견이 크지 않다며 지자체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도 8,000가구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는 만큼 나머지 2,000가구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해 해법을 찾으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앞으로 3개월간 해당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유리하다는 신호가 시장에 퍼지면서 강남과 마용성 등 핵심 지역에서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신고가를 경신하던 강남 아파트들은 호가를 몇 억씩 낮추어 던지고 있지만 이제는 매물을 받아줄 수요 심리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은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정작 투기의 심장부인 강남과 마용성이라는 자금의 혈관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과 언론의 공포 마케팅에 밀려 늘 마지막엔 한 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정부를 이기려 마라, 표 계산은 없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3.1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며 일갈했습니다. 투기 세력을 향해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니냐? 는 독설을 퍼부을 정도로 이번 싸움을 국가의 생존이 걸린 도덕적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청와대 참모진도 즉각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용인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이 강남 빌라 6채를 매물로 내놓으며 솔선수범에 나선 겁니다. 과거 정부 공직자들이 말로만 개혁을 외치며 다주택을 유지하던 위선적인 모습과는 천양지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팔라고 시켜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 시장 자체가 투기보다 실거주가 유리하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로 파는 쇼가 아니라 버티면 손해를 본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시장이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뜬금없이 영수회담을 요청하더니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선거 연령 16세 하향입니다. 집값이 흔들리고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민생 현안의 정점에서 야당 대표가 던진 카드가 고작 16세 선거권이라니 헛발질도 이런 역대급 헛발질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본질은 투기 옹호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유지되어야 자신들의 지지층인 투기 세력이 돈을 벌 수 있기에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든 말든 딴청을 피우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은 앞에서 헌정 질서 파괴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영수회담을 구걸하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이나 통일교 게이트 등 해괴한 3대 특검을 내세우며 민생은 뒷전인 채 오로지 정쟁과 발악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은 이전의 실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면전을 지휘하고 참모들은 기꺼이 집을 내놓으며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투기 세력이 매물을 내놓으며 강남과 마용성에 견고하던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투기꾼들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눈물을 걱정하며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국민을 겁주는 기득권 언론과 국민의힘이야말로 망국적 투기를 조장해온 공범들입니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시스템 정상화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청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지지해야 합니다. 잘만 되면 어떻게 한 5, 6년 동안 우리가 잘하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 50년 동안 고갈될 걱정은 아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동산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요. 지금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경영 기자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충분히 높이고 있는데 더 해야 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매불쇼에 하여간 최대한 많이 나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금 또 장난질하는 애들 다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박살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발목 잡는 애들 박살 내주세요. 많죠. 네. 근데 요거를 처음부터 그냥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고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언어 문제예요. 그냥 소통의 문제고 사기꾼의 문제고 속이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걸 수십 년 동안 먹혔어. 그 사기가 먹혔어. 이게 먹혔어. 근데 또 사기를 쳐? 그게 백분 토론에서 또 사기 치더라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계속 거야. 계속 사기를 치는 거야. 근데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몰라. 당하는 줄 몰라. 국민들이.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기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전문가가 뭔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사기를 치는 것처럼 보여. 걔네들만 존재하면 안 먹히지. 언론이 도와주지. 그렇죠. 거기에 정치인이 또 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자기들이 사기를 친다는 걸 모르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거든요. 언어는 존재의 집. 존재의 집이야? 예. 존재라는 거는 실체잖아요. 실체인데. 언어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 가공이잖아. 네? 근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하나의 모국어만 이해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언어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괴테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줄 알고. 언어는 존재의 그릇이다. 어때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예요.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 아니, 그래서 여유가 없네, 저분들이 아니 여유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저분들이 뭐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본인들도 그런 단어를 늘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 뿐이에요. 타성에 젖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100분 토론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최경영 TV에서도 이광수, 최상욱 우리 두 전문가를 늘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딱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김인만 소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창문 교수였잖아요. 이 두 분이 딱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렇게 끌려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엄청 무서운 힘입니다. 그게 어떤 단어들이고 어떤 프레임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김인만 소장이 처음에 100분 토론 시작할 때 처음에 했던 말을 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네. 그럼 몇 번인지. 시점을 보자면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5월 9일 100일 남겨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요. 그러면 1월 15일에서 1월 2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반응. 차라리 11호 대책 발표했을 때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5월 9일 이후에 할 테니까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라고 했다면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자,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국민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분은 늘상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조중동이나 매일경제나 다 저렇게 써요. 국민들이 당황스러운 반응. 그리고 이창문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창문 교수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이라는 시장? 한번 들려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예.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일이고 실제 시장에 대한 뭐 현상이라는 게 계속 오래된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신경질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라는 게 자, 저기에서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저분이 뒤에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장에서 불확실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당황하는 반응, 그다음에 이창문 교수도 시장에서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김인만 소장이나 이창문 교수나 다 전문가들이신데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국민이에요?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잖아요. 국민은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 근데 이 지금 이슈가 뭐예요? 다주택자잖아. 왜 넓혀? 주택 양도세 하나씩 따져봅시다. 주택 양도세 유예 기간이 있었어. 4년. 예. 그거를 종료시킨다는 거야. 네. 이게 가장 드라이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주택 양도세 유예 기간을 4년 동안 계속 유예시켰는데 시간 줬잖아. 이걸 이제 종료시킨다는 거야. 근데 다주택자를 시장하고 국민이라는 말로 바꿔버려. 야. 우리가 그 문제 의식 없이 듣게 돼. 그렇지. 일부인데. 그렇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부냐?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걱정 안 해요. 안 오르니까 집이. 그렇지. 양도세라는 거는 집값이 오를 때 해당하는 거야. 집값이 올라야 해당하고 여러 케이스에 해당해. 지방은 해당 안 돼. 그런데 서울의 S급이나 경기도의 SA급 아파트도 좀 가지고 있고 몇 채 가지고 있고 지방에도 가지고 있고 서울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몇 프로나 될까? 그거는 진짜 서울의 S급 아파트라는 거 있잖아요. S급 아파트라는 거는 SK증권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해놨던데 아파트 소유자들 중에서도 8%밖에 안 돼요. 아파트 소유자 중에 8%. 자, 그러면 서울이 한 9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한 200만 될라나? 300만 될라나? 그 중에서 8%라고 쳐보세요.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경기도까지 S급, A급 다 합해가지고 한 15%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다주택자를 뽑아야 돼. 그렇지. 1가구 1주택자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곱하기 한 30%를 해봐요. 몇 프로가 나오는지. 이렇게 한 5%나 나올 거예요. 극소수야, 극소수.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국민이 돼. 맞네. 그리고 갑자기 시장으로 둔갑시켜버려. 그리고 국민이 당황했대. 국민이 이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가령 제가 어떤 코스닥에 이상한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주식 참여자들이 이 주식은
가지고 있질 않아. 나만 가지고 있어.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주식 참여자들 1,500만 명 중에서 한 5% 된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말이야.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신경도 안 썼는데 이거 갑자기 발표하면 어떡해? 그 꼴이야. 그 꼴이야. 그 꼴. 근데 이 5% 사람들은 늘 신경을 쓰고 있거든. 그렇죠.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집이니까. 예. 그 다주택자들 서울 S급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5월 9일이면 종료됐는데 어떻게 할까?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었겠지. 아들한테 증여할까? 예. 아니면 팔까? 고민하고 있었어.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지금 100억, 200억짜리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합하면. 그리고 그 정도의 자산, KB 금융 부자 보고서에 있는 47만 명 안에 드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 당연히 관심 있지. 관심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일 아니니까 관심 없어. 나는 없었고. 네. 나는 없었지. 솔직히 유예했다는 사실 몰랐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갑작스럽지. 예. 근데 그게 내일이야? 내일 아니잖아. 아니잖아. 내일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지. 거기다가 어떤 말도 바꾸냐면요. 다주택자라는 말도 조그맣게 하고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이게 1월 25일 연합뉴스 첫 번째 보도예요. 헤드라인이. 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이라고 해. 양도세 중과 시행이 후폭풍이야? 우리가 유예라고 하면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은혜가 넘치잖아. 은혜. 혜택을 주는 기간이야. 4년 동안 혜택을 주는 특혜 기간이라고. 그렇죠. 그래. 특혜 기간이 종료가 된 거야. 그럼. 다주택자의 양도세 특혜 기간이 종료가 된 거잖아. 네. 그러면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정상화 됐다. 요 정도가 적당한 거 아닌가? 그게 그 중립적 표현이죠. 그치. 중립적 그러니까 표현이야. 중립적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 관점이냐면 다주택자들 관점이란 말이에요. 아까 5% 다주택자들. 그 사람들한테는 후폭풍이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타격이 있어. 그 사람들은 철렁거려. 아, 내가 가격이 낮춰서 좀 내놔야 되나? 그러면 내가 이득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내가 17만 원에 팔 걸. 그게 내 가격이야? 아니잖아. 누구도 그거를 가격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예. 그거는 내가 판 가격이 가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 가격은 이미 형성돼 있는 거죠. 내가 급하면 파는 거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17만 원에 안 판 자신을 탓해야지. 왜 시장을 탓해? 이건 말이 안 돼. 자, 그러면 정부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정부는 가격은 그렇잖아요.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네. 정부는 뭐 하는 데가 정부야? 정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회 시간에.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하는 곳이 정부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정된 자원이 어디야? 한정된 자원 세금. 아니, 한정된 자원은 땅 같은 게 땅 한정된 얘기할 자원. 거야? 땅이잖아. 묻지 말고 얘기해.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정됐냐면 가장 한정돼. 우리 헌법에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있잖아. 영토, 국민, 주권. 영토잖아. 영토야. 헌법에 있잖아. 네. 이게 얼마나 한정됐고 얼마나 헌법적이고 얼마나 공공적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막 통일하고 막 어디 가서 막 확장시켜서 우리 영토를 막 늘릴 수 있어? 아니잖아. 트럼프는 가능하죠. 그게 수십 년 동안 강남에 집중돼서 개발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이 강남 쪽에 쏠렸잖아. 수십 년 동안. 국가가 특혜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뭐라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율적으로 배분됐어? 아니죠. 아니, 축구를 하는데 그라운드를 넓게 써서 막 이쪽 저쪽으로 패스를 하고 손흥민이 막 이쪽 저쪽으로 뛰어가야 골이 나오지. 그렇죠. 그렇죠. 효율적 한쪽에서 특혜. 맨날 무슨 뭐 우측에서 맨날 박지성이만 이용하면 골이 나옵니까? 그쪽은 다 막고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이제 됐어. 그만해. 안 돼. 이제 그만해. 됐어. 이제 요 정도면 충분히 전달됐어. 이해됐지? 됐어. 이해됐지? 이제 됐어. 이해됐지? 완벽해요. 예. 됐다. 아, 깔끔하다. 일단 첫 번째
사실상 사기 수법은 여기서 이제 차단합니다. 예. 더 이상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일부를 전체인 양 과장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실 과장도 너무 심한 과장이야.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국민으로 둔갑시키고 그렇죠. 시장으로 둔갑한다. 요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진짜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져.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까요? 안에 부동산 더 있어요? 아이 그래 그만해. 그만해. 힘들어 나도. 코스피 전망까지만 갈까요? 코스피 전망? 뭐 이제 오늘 장은 좀 그렇긴 한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엄청난 돈과 자본을 넣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큰 회사들이 누가 이기던 지던 결론은 누구에게나 다 사실은 반도체는 필요하다. 이런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누구에게나 칼 한 자루씩 예. 방패 하나씩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는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기업 관련해서 물론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주춤할 수 있는 뭐 그래도 뭐 좋은 호재는 아니니까요.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나라 회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전망 속에서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릴 게 몇 개 있다면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전망과 관련된 거는 JP 모건이 올해 코스피 상단의 전망을 7,500까지 열었습니다. 코스피 7,500? 7,500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외국계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에 뒤질세라 우리나라 한 증권회사에서도 7,300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벤트마다 조금 흔들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우리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7,500이 되냐, 7,300이 되냐 이런 뭐 근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몇 말씀 드린다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뭐 조방원이라든지 한국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들의 핵심적인 사업들의 성장이 지금 현재 20% 이상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고요. 네.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조치들 연속적으로 지금 시기에 맞게 딱딱딱 되고 있다. 이게 시장의 믿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JP모건 전망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은 이거예요. 한국 증시 많이 올랐다. 외국인들도 이제 신뢰를 갖고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JP모건의 생각은 달라요. 아직 외국인들이 사지도 않았다. 산 이거는 적도 산 없다. 것도 아니다. 이거는. 지금 들어온 거는 뭐 푼돈이야. 본사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큰 돈을 움직이는 영국 초병 하나 세워놓은 거다. 런던이나 뉴욕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지도 않았어. 그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수급이 이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시장은 긴 활주로가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사실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제대로 우리는 아직 너희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들어가면 더 커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한편으로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이제 반도체만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얘기하는데 반도체를 빼고 계산해도 현재 한국 증시는 일본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시아 최강이야. 상승률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고 봐도 아시아 최강이야. 이런 전망 속에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다. 굉장히 기분 좋네. 어제 그 재벌 총수들 대통령 만났던데 거기서 뭐 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지방에 관한 투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인 청년에 관한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뭐 청년이라고 해서 뭐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직접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신규 고용을 통한 고용을 통한 이제 청년 세대라든지 이쪽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주로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큰 설비 투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이제 지방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에 이제 맞춤형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략 한 300조 정도는 충분히 투자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와 10대 기업 총수들 간에 어저께 일단 합의를 본 내용 이렇게 보시면 아니 그 재벌 총수들은 윤석열 앞에서도 투자한다고 얘기했겠지. 맞죠? 그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초를 치나? 이거 윤석열 앞에서도 맞아요. 투자한다고 얘기했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출범기에 항상 하는 얘기고 또 이제 정부가 기침하면 저기서 몸살 앓는 것처럼 늘 하던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계획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실상 구체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설비 투자 계획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제로 기업들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원래 하려고 했던 투자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해도
그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다만 이제 고용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실제로 고용 계획이 발표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시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부가 노력하고 기업 노동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겨요.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 누가 운 좋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내란 극복하고 최근의 운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운은 상당히 좋아요. 아, 운이 좋아요? 예, 운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2022년이었나? 그때 대선 때 당선이 됐다면 지금 같은 화랑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2023년부터 AI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쓱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한번 말했잖아. 2024년도에 삼성전자 텍스를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냈다고. 아, 그랬죠. 그게 윤석열이건 이재명이건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법인세를 더 많이 내고 덜 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200 몇십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0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대. 2027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이가 뭐 80조 지난해 10월까지도 80조였거든. 삼성전자 영업이익으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랬다가 100조, 120조, 뭐 150조, 170조. 그랬다 2027년은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거는 310 몇 조까지 나왔지. 하나가.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이 이거 아닌 것 같아 가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최적기 타이밍에 그 투자의 타이밍이에요. 그럼 투자의 타이밍에 그렇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고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고용이 많아지면은 뭐 여러 가지로 소득세, 법인세랄지 뭐 복지, 재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충당이 되고 그러면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러면 잘만 되면 어떻게 한 5, 6년 동안 우리가 잘하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한 50년 동안 고갈될 걱정은 아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좋아져 버리면. 그래서 운도 굉장히 지금 따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을 받아들일 이제 준비가 된 것도 그것도 이제 그거는 국민들한테 운이고. 근데 사실 국민들이 만든 거니까 국민에게 운이라는 표현은 조금 결례인 것 같아. 내가 말하고 보니까 국민이 만들어냈잖아. 그렇지. 그 운은 우리가 만들어냈지. 만약에 내란을 극복을 못하면 이거 다 이렇게 보고 뭐 운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 그럼 미국에다가 한 5천억 달러, 1조 달러 퍼줬을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몰래 이렇게 뒷구멍으로 갖고. 거기서 0.1% 떼먹고 그러겠지. 그랬을 거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경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영, 박시동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